그 콜랩에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 저희가 세팅을 다시 할 건데요. 그 맨 위에 보시면은 그 에디팅 하는 창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노트북 세팅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노트북 세팅 항목에 가시면은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GPU나 CPU, TPU 이런 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아마 논이라고 지금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GPU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GPU를 누르고 세이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일단 첫 번째 요 코드 누르면은 그 필수 라이브러리가 하나 이제 다운받아지게 될 건데요. 저는 지금 다운을 이미 받아서 이미 다운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 클릭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임포트 하는 거 그냥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임포트 완료라고 뜨실 건데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여기 GPU 체크했을 때 GPU 사용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떠야지 만약에 노트북 세팅을 GPU로 바꿔주세요 라고 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딧 들어가서 이 노트북 세팅에서 다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LJ 스피치라는 저희가 데이터셋 사용할 건데 요 다운로드 눌러 주시면은 다운로드가 시작하는데 이게 좀 오래 걸려서 이 부분까지 지금 스크립트를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다들 세팅하신 걸로 알고 있겠고 그럼 그 다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그 카톡방에서 포스테리어를 왜 가우시안으로 설정했냐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방금 컴퓨터가 꺼져서 그 만들어둔 슬라이드가 날아가긴 했는데 말로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VA 식에서 로어 바운드를 계산하는데 KL 포스테리어랑 프라이어의 KL 다이버전스를 계산해야 하는 그 식이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프라이어는 보통 가우시안으로 설정하고 포스테리어를 만약에 임의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 KL 다이버전스를 클로즈드 폼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데 만약 포스테리어도 그 가우시안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KL 다이버전스가 익스펙테이션 식인데 그거를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돼서 보통 이제 포스테리어를 그냥 가우시안으로 가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IAF라는 거는 그 포스테리어를 가우시안으로 가정하지 않고 그냥 플로우를 통해서 임의의 함수로 설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KL 다이버전스 계산이 쉽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그 음성 합성 모델들이 방금 2차 시에 말씀드린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식을 변형을 하고 그 변형된 식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링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맞춰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그 웨이브넷을 활용한 웨이브넷 보코더라는 것인데요. 이 웨이브넷 보코더란 건 뭐냐면 저희가 음성 신호 중에서 멜 스펙트로그램을 인풋으로 받고 이 입력된 멜 스펙트로그램에 대해서 실제 웨이브 파형을 합성하는 모델을 만들 건데 이때 아키텍처를 웨이브넷 구조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웨이브넷 보코더입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자면 멜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데이터 디멘전을 좀 축소한 거를 사용하기 위함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투 스테이지로 좀 나뉘는데 텍스트에서 멜 스펙트로그램 뽑는 거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TTS 분야고 반대로 멜 스펙트로그램을 받아서 웨이브 폼으로 합성하는 이 부분은 뒷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또 다른 또 연구 주제고 그래서 저희는 이 뒷부분에 있는 웨이브 폼을 실제로 합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뉴럴 보코더를 통해서 할 건데 그중 첫 번째가 이 웨이브넷 보코더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막 로그 라이클리후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사실 데이터 분포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는 이제 그냥 오디오를 그냥 합성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멜 스펙트로그램에 대해서 오디오를 합성하죠. 그래서 컨디셔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X를 오디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C라고 이제 컨디션을 주게 될 건데 이때 컨디션을 멜 스펙트로그램이라 가정하면은 그 계산해야 되는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되게 비슷하게
그 확률 값들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컨디션 텀으로 항상 C가 붙는다 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예시를 보면은 원래 아까 그 웨이브넷이 어떤 거였냐면 Dilated Causal Convolution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가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구조의 아키텍처를 사용하긴 할 건데 그때 저희는 이제 음성뿐만 아니라 멜 스펙트로그램을 반영해서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저기 있는 인풋 파란색들이 그냥 실제 오디오들의 나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오디오를 생성할 건데 그냥 생성하는 게 아니고 컨디션으로 멜 스펙트로그램을 인풋으로 받아서 같이 입력으로 받아서 실제 아웃풋을 출력하는 형태로 모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CNN을 어쨌든 기반으로 저희가 모델링을 할 거거든요. 근데 멜 스펙트로그램이랑 그 인풋 오디오랑 그 타임 축으로 길이가 서로 달라요. 왜냐면은 오디오를 적당히 저희가 그 프레임을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 뭐 STFT 막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멜 스펙트로그램 같은 경우는 타임 축으로 되게 압축된 형태의 정보고 그래서 그거를 그 그 오디오 신호랑 매칭하려면은 이게 잘 매칭이 안 됩니다. 그 압축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멜 스펙트로그램을 다시 업샘플을 한번 해요. 이 업샘플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뭐 인터폴레이션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있는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샘플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잘 된다는 게 확인이 되었으니까 업샘플 같은 경우도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즉 인터폴레이션을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네트워크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멜 스펙트로그램을 타임 그 축으로 업샘플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는 요런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걸 지나면은 저희는 타임 축으로도 오디오와 길이가 똑같은 업샘플된 멜 스펙트로그램을 얻으며 이 둘을 이용해서 실제로 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얻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저희가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렇게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인풋이고 위쪽 초록색이 아웃풋인데 예를 들면 이건 3x3짜리 커널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9개의 인풋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아웃풋을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컨볼루션 네트워크인데 저희가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아웃풋의 그 넓이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형태의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 원래 지금 2x2인데 이 2x2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값을 막 패딩을 해요. 예를 들면 뭐 0 같은 값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똑같은 값을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패딩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아웃풋을 막 뽑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풋은 2x2였는데 오히려 아웃풋 매트릭스는 훨씬 더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저희는 업샘플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때 사용되는 커널의 값들이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멜 스펙트로그램을 타임축으로 좀 업샘플을 하는 형식으로 모델이 진행되게 되고요. 그래서 웨이브넷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랑 그 시그모이드 게이트가 곱해지는 형태로 난 리니어리티가 적용된다는 점인데 저희가 여기서 컨디션을 추가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게 오디오의 나열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오디오는 원래 그냥 그 웨이브넷에 있는 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X라는 오디오가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과하는데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커져가면서 그 다일레이션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디오만 고려한 거고 저는 여기서 멜 스펙트로그램까지 같이 고려를 하기로 지금 모델을 설계를 했잖아요, 식을.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을 또 뭘 하냐면 여기 있는 C가 멜 스펙트로그램을 표현한 그 베리어블인데 이 멜 스펙트로그램을 업샘플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웨이브넷의 그 구조를 따라서 다일레이티드 커저 컨볼루션을 거쳐서 최종적인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웨이브넷 보코드에서는 보통 이렇게 더해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Z라는 최종 아웃풋을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여기서 커절한 그 네트워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전 샘플들만 고려하면서 어떤
넓은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 멜 스펙트로그램도 동일한 방법으로 컨디션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업샘플을 해놨기 때문에 기존의 그 웨이브넷 구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그 둘은 최종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은 서로 더해서 얻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을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이용해서 매핑을 하고, 또 그 오른쪽에서는 다시 또 게이팅 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커널들이 되겠죠. 학습은 이제 따로따로 하는. 그래서 요 두 개를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Z를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얻어진 Z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뭐 확률 모델을 만들면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 오디오 모델링을 해석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웨이브넷 방식이면 256개 중에 어떤 값을 갖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태스크를 수행해서 음성 합성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어떤 모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하지 말고 가우시안으로 모델링 하자 해서 연속된 값을 뱉으면서, 예를 들면은 그 가우시안 모델의 파라미터 민과 베리언스를 뱉도록 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게 웨이브넷 보코더고, 다시 앞으로 와서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에 이 업샘플된 멜 스펙트로그램을 얻은 뒤 위에다가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CNN 아키텍처 이용해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뽑고, 이 아웃풋은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가우시안 파라미터로 사용되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장점이 뭐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생성된 샘플을 바탕으로 새로운 샘플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X 5번째를 샘플링 할 거예요. 그러면 X1부터 X 4번째까지 얻어진 샘플을 바탕으로 다시 X5를 얻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생성된 샘플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서 뭔가 되게 음질이 좋아요. 음질이 좋은데, 이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는 음성 샘플이 굉장히 길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초짜리 만드는데 1초보다 막 훨씬 더 걸리는 거예요. 1초짜리 만들면 뭐 1분을 만약에 걸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데, 그래서 느린 샘플링 속도가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뭐 장점을 다시 또 말씀드리면, 직관적인 목적 함수, 저희 뭐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인가? 여튼 체인룰 적용해서 이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되게 직관적이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보코더의 기본적인 목적이죠. 1, 2초짜리 음성 신호 잘라서 계속 모델링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음성 신호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CNN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1, 2초짜리로만 훈련을 했는데 7초짜리 음성 합성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CNN 네트워크 생각해보면 그 커널을 계속 이동하면서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 2초짜리로 그 훈련을 한 거를 나중에는 7초짜리에도 동일하게 그냥 계속 이동하면서 그 커널을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 2초만으로 훈련했는데도 실제로 막 7초짜리 음성도 생성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지만 이제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여튼 단점은 이런 오토 리그레시브한 성질 때문에 샘플링 속도가 느리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추가적인 단점인데, 아래쪽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훈련 과정은 티처 폴싱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미 정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저희 모델이 X2를 예측할 때 잘못된 X3를 예측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매번 인풋에는 정답만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티처 폴싱으로 학습하고, 샘플링 과정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샘플된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만들잖아요. 그래서 미스매치가 서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웨이브넷 보코더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은 플로우 베이스드 보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2018년 보통 중반 정도부터 여러 모델들이 막 제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웨이브넷 보코더 사람들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웨이브넷 보코더 좀 변형한 웨이브 RNN이라든지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한 이런 것들 많이 썼는데, 여전히 좀 샘플링 속도가 불만인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쪽에서 플로우 모델이 슬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아직 VA나 겐에서 보코더로 뭐 좋은 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뭔가 뚜렷한 모델들이 없는데 이거 플로우를 잘 보코더에 적용해 볼 수 없을까 해서 여러 모델들이 제안되는데, 그 예시가 이제 플로우 웨이브넷, 웨이브 글로우, 패러렐 웨이브넷, 클라리넷, 이런 모델들이 이 시기에 다들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플로우도 마찬가지로 원래 로그 라이클리후드 맥시마이즈 하는 그 목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저희가 뭐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멜 스펙트로그램을 바탕으로
그 오디오를 추정할 거기 때문에 오디오의 분포를 추정할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보코더에 맞추어 옥적 함수를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데요. 그 멜 스펙트로그램이 주어졌을 때 이 오디오의 확률을 이 오디오가 나올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로 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x를 그냥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저희가 가우시안 z 분포를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오디오에서 가우시안으로 매핑하는 펑션을 배울 건데요. 그 사이사이에 디터미넌트 오브 자코비안을 막 계산을 하면서 최종적인 로스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을 계산한 뒤에는 그 뭐 예를 들면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로스 100월드 한 다음에 옵티마이즈 하면은 파라미터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모델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를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저는 이제 플로우 웨이브넷이라는 보코더를 먼저 준비를 했어요. 이 플로우 웨이브넷은 원래 글로우가 처음에 컴포넌트가 제가 세 개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액트놈, 인버터블 원바이원 컨볼루션, 그 다음에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플로우 웨이브넷 같은 경우는 액트놈이랑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액트놈이란 게 뭐였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대신하기 위해서 쓴 테크닉인데 첫 번째로 저 기울기랑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텀들은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 그 배치의 스태티스틱스를 이용해서 통계치를 이용해서 한번 이니셜라이즈를 하고요. 노멀라이즈가 되도록 그 이후부터는 S랑 B는 그냥 학습 파라미터로 설정해서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액트놈인데 실제로 노멀라이즈를 계속 하는 형태로 계산이 되냐?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냥 학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뭐 배치의 통계치를 이용해서 더 이상 뭐 적용을 하는 꼴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 로그 디터미넌트 계산 이걸 사용했을 때 실제로 성능이 좋아진다는 게 보고돼서 실제로도 플로우 만드는 사람들은 이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아래다가 로그 디터미넌트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디오가 원 채널인데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 이런 거 할 때 뭐 절반 채널 막 나눠서 모델링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데 여기 스퀴즈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있죠. 얘가 이제 뭐 할 거냐면 1차원짜리 그 오디오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한번 압축을 한번 할 거예요. 이 압축이란 게 뭐 줄인다는 게 아니고 X1부터 X8까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채널을 임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퀴즈 한다는 게 이렇게 뭔가 쥐어 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열을 다시 한번 만드는 건데 원래 1차원짜리 배열을 저희는 임의로 2차원짜리로 만들 거예요.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뭐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그러면은 1차원짜리 데이터가 2차원으로 바뀌게 되고 그럼 이제 채널이 형성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 와이즈로 액트놈은 연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S랑 B를 이렇게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S랑 B는 총 채널 개수만큼 학습 파라미터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템포럴 쭉으로는 똑같은 값이 재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8개짜리 채널 썼다 하면 S가 8개고 B가 8개가 있는데 오디오 길이가 뭐 16,000이다 하면은 16,000에 대해서 그 값들을 계속 재사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디터미넌트 값 계산하면은 자코비안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X 사이에 디펜던시가 서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S랑 B만 이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베리어블 내에 디펜던시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 무조건 그 대각 성분만 남게 되고요. 미분했을 때 저희 X랑 Y 이거 미분하면 S 남죠. 그냥 저 S가 기울기니까. 그래서 S 값들만 대각 성분에 남게 되는데 그것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제 타임축 길이만큼 이제 반복 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총 계산되는 디터미넌트는 로그 디터미넌트는 t를 곱해주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디터미넌트니까 곱이니까 t번 제곱을 해야 되는데 로그 때문에 이게 앞으로 t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인데 이게 플로우를 이제 사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블록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절반 오디오는 저희 이제 변형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y로 바로 보낼 거고 반대로 이제 반대쪽에 있는 나머지 절반은 다음과 같은 1차 함수 꼴로 변형을 할 건데
이때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절반과 그 첫 번째 절반 이외에 나머지 이제 뭐 멜 스펙트로그램 같은 정보를 인풋으로 받아서 어떤 파라미터 s라는 거, 이 앞에 있는 s랑 다른 거예요. 어떤 s라는 그 값 아웃풋을 뽑아내고 그걸 이용해서 기울기처럼 사용하면서 뒤에 이제 또 바이어스처럼 t 값을 이제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였냐면 인버터블 하면서 자코비안 계산이 쉽다, 디터미넌트 계산도 쉽고 였는데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 계산은 요 값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구현하는 단계에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디터미넌트 값도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그 다음에 요게 되게 어떻게 구현되냐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부분은 s랑 t를 계산하는 이 부분 뿐이에요. 그래서 이 s랑 t를 계산할 때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건데 사실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거든요. 임의의 네트워크. 근데 음성 신호에 대해서 보통 이제 잘 동작을 한다라고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웨이브넷 보코더가 많이 사용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건데 여기다가 웨이브넷을 구조를 따와서 사용하자라고 해서 저 s랑 t를 계산하는데 웨이브넷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플로우를 사용했는데 그 플로우에 들어가는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에서 이 s랑 t를 계산할 때 웨이브넷 구조를 썼으니 이름을 플로우 웨이브넷이라고 하고 붙이자라고 해서 이렇게 붙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웨이브넷 구조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퀴즈 오퍼레이션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원래 그러니까 멜 스펙트로그램은 보통 이제 차원이 존재하게 돼요. 프리퀀시 쪽으로. 그래서 걔는 딱히 원래는 고려를 안 해도 되는데 오디오 같은 경우는 모노 오디오 같은 경우는 1차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인 커플링 레이어 이런 거 적용하려면 차원이 존재해야지 절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차원을 임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퀴즈 오퍼레이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적용할 때 이 사람은 4배만큼 채널을 갖게 되도록 이렇게 모델을 설계를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퀴즈 오퍼레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하시면은 뒤에 구현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되게 되고, 얘는 이제 차이가 뭐였냐면 3가지 컴포넌트 중에 2가지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인버터블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채널을 섞는 과정을 그냥 임의로 절반을 서로 변경하는 식으로 이 모델을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원바이원 쓸 수 있으면 그냥 쓰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구현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인데, 아까 말씀드린 MOS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음질을 듣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얼마나 음성 퀄리티가 좋은지. 그래서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실제 음성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4.6점 정도로, 4.67점 정도로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플로우 기반 보코더 만드니까 한 3.95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라고 리포트를 해놨어요.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웨이브넷 보코더는 지금 MOL 웨이브넷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웨이브넷 보코더랑 같은 건데 4.3 정도 받았고, 아래에 있는 가우시안 웨이브넷 보코더, 요것도 이제 똑같은 웨이브넷 보코더인데 구현이 좀 다른 거예요. 요 경우는 4.46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웨이브넷 보코더보다는 음질이 좋진 않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약간 이제 숫자에 대한 감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 MOS 제가 뭐 4다,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안 와닿으실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현업에서는 이게 사실 주관적인 숫자니까 이게 절대적인 뭐 저희가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은 이제 3.7, 3.8 이상이면은 프로덕트에 쓸만한 정도라고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차 안에서 음성 합성, 그러니까 컴퓨터가 음성 합성해서 들려줄 때는 사실 엄청 고품질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 차 안에 뭐 잡음도 있을 수 있고, 뭐 주변 환경에 소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어폰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프로덕트에서 나오는 소리로 기준을 하면은 보통 3.7 이상이면 쓸만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3.9 정도의 점수를 받았으니까 프로덕트에 쓸만하긴 하겠구나. 이어폰으로 들어오는, 헤드폰으로 들어오는 그런 소리 말고 그 정도는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질은 적당히 좋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왜 이 사람들이 만들었냐면 웨이브넷 보코더 만드는데 너무 샘플링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플로우로 바꾸면 얼마만큼 향상이 있었을까를 확인을 한 건데요. 저기 있는 웨이브넷을 한번 볼게요. 저게 뭐냐면 44라고 지금 숫자가 적혀 있죠. 오른쪽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이게 뭔 말이냐면 1초에 44개의 샘플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웨이브넷 보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보통 LJ 스피치라는 데이터셋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음성합성 실험할 때. 근데 이거는 22kHz 정도로 샘플링 레이트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초에 22kilo, 그러니까 22,000개의 샘플이 존재를 하는데 이 웨이브넷 보코더는 1초당 44 샘플밖에 못 만드니까 이 1초를 만들기 위해선 22,200,000을 44로 나눠야 돼요.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1초짜리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겠죠. 반면에 플로우 웨이브넷은 얼마만큼 걸리냐면 420K개만큼 K개만큼 이제 샘플을 생성한대요. 그럼 이제 22kHz랑 비교하면은 20배 대략 뭐 15배 그 정도 이상 빠른 건데, 즉 무슨 말이냐면 1초에 리얼타임보다 15배 뭐 내지 17배 이 정도 훨씬 더 빠르게 샘플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되게 효과적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플로우 모델을 쓰는 가장 이제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 웨이브넷을 정리하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오늘 구현할 웨이브 글로우의 아키텍처인데요. 웨이브 글로우 같은 경우는 글로우의 세 가지 구조 중 두 가지를 마찬가지로 차용합니다. 얘는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액트놈은 사용을 안 했고요. 반대로 이제 그 인버터블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식이 되는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는데, 뭐 별다른 말이 아니고 원래 인풋을 저희가 갖고 있으면 그걸 절반 나눕니다. 그래서 앞에 절반을 XA, 뒤에 절반을 XB라고 표현을 하면 이 앞에 절반과 멜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해서 S랑 T, 그러니까 뭐 기울기랑 바이어스 텀을 뽑아요. 뽑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절반인 XB 있잖아요. 그 XB를 변형을 합니다. 계속 저희가 봐왔던 식인데 저런 기울기랑 바이어스 이용해서. 그래서 새로운 이제 representation인 XB 프라임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representation 어떻게 얻어지냐면 XA는 변형을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XA는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변형된 XB 프라임을 서로 이제 연결해서 그 다음 representation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로그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는 되게 쉽다. 그냥 S에 대한 값만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식에서 디터미넌트 값 계산하는 게 되게 쉽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가우시안 스페이스 0 매핑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우시안 값 같은 경우는 임의로 지정을 해둬요. 얘는 평균이 0이고 코베리언스는 그냥 i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도록 알아서 학습하도록 하고 그때 또 확률 값도 매저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로그 라이클리드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글로우에서 뭘 썼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바이원 인버터블 컨볼루션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그 순서를 바꾸는 거에 퍼미테이션의 좀 더 제너럴한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채널을 섞어 줄 건데 원바이원 인버터블 컨볼루션 사용해서 할 거고요. 그냥 여기서 이제 논문에 나오는 건데 웨이트 값을 저희가 임의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올소노멀하게 설정하면은 그 퍼미테이션 할 때 원래 이제 순서 바꾸는 거니까 크기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x1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축을 세 번째 축으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세 번째 축에 1이 있는 거고 첫 번째 축은 0인 거고, 다시 또 뭐 두 번째 축을 첫 번째 축으로 바꿀 거면 두 번째 축은 빵이 되고 뭐 첫 번째 축은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런 거 반영하려고 also 노멀하게 그냥 웨이트 값을 설정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 역연사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채널을 바꾸는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매트릭스 2차원짜리 채널 간의 변환이기 때문에 채널과 채널의 2차원짜리 매트릭스로 표현되게 되고, 인버스는 그냥 행렬의 인버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채널 수를 저희가 한 8개 정도로 제한을 둘 거기 때문에 8x8 같은 경우는 그냥 인버스 계산이 컴퓨터로 충분히 제한된 시간 내에 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거의 디터미넌트 구하는 것도 충분히 그 컴퓨터 상에서 연산하기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연산과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고요. 최종적인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 px 구할 건데, 첫 번째 있는 이 텀은 로그 pz에 해당하게 되고, 저희가 pz를 일반적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하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 저 두 번째 있는 식은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를 통과할 때 나오는 디터미넌트 값을 고려한 식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요 로그 디터미넌트 WK로 표현된 요 부분은 인버터블 컨볼루션을 통과했을 때 계산되었던 그 자코비안 그 디터미넌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두 개가 사실 거의 똑같아요. 다른 게 뭐냐면은 모델 간 차이점이, 웨이브 글로우는 채널 오더링을 좀 더 일반적으로 바꿨다, 뉴럴 네트워크 통해서 요 점이 차이가 있고, 플로우 웨이브넷은 액트놈을 사용했다, 요런 점이 차이가 있겠고요. 웨이브 글로우 같은 경우는 음질이 좀 더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3.9라고 리포트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샘플 들어보면 실제로 웨이브 글로우가 좀 더 음질이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는 아까 플로우 웨이브넷이 아까 3.95였던 것 같은데 되게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 음질은 웨이브 글로우가 좀 더 좋긴 하고요. 마찬가지로 샘플링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그 엔비디아 V100이라는 GPU를 사용하면은 520K개만큼의 샘플을 1초 동안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고 굉장히 의미 있는 값이 되겠죠. 근데 요 모델이 그럼 이제 완벽하냐, 저희 이제 뭐 뉴럴 보코더 이제 연구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런 제한적인 형태의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이 굉장히 깊어지게 됩니다. 레이어도 많이 쌓게 되고 플로우 스텝도 여러 번 밟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로우 웨이브넷 같은 경우는 6번의 플로우 스텝을 이루어진 컨텍스트 블락이라는 걸, 이게 좀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아까 컨텍스트 블락 이런 걸 설명을 안 했는데 여튼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쌓게 돼요. 그래서 총 그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를 48번 통과를 하게 되고요. 이거 굉장히 뭔가 많잖아요. 그 사이에서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플로우 웨이브넷 같은 경우는 180 밀리언만큼의 파라미터를 요하게 되고, 웨이브 글로우 같은 경우는 88 밀리언만큼의 파라미터를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플로우 웨이브넷을 제가 갖고 있는 2080 Ti라는 GPU로 훈련했을 때 배치 사이즈를 2로밖에 설정할 수가 없었어요. 1초짜리 음성에 대해서.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2면 사실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훈련하려면 여러 개 GPU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점이 좀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것들이 발생한 이유는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의 약간 제한적인 형태 함수 사용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패러렐 웨이브넷이라는 건데, 이거는 웨이브넷을 뭔가 패러렐하게 바꾸려고 한 시도예요. 그래서 얘는 뭘 쓸 거냐면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가 아니라 그 오토 리그레시브한 펑션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IAF라고 하는 오토 리그레시브 펑션을 사용할 건데, 얘 특징이 뭐냐면 X에서 0 갈 때는 오래 걸려요. X에서 0 갈 때는 오래 걸리는데 Z에서 X로 갈 때는 빨라요. 그래서 이런 펑션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제 Z를 저희가 그 아까 설정한 가우시안이라고 생각하고 X를 데이터 오디오라고 생각을 하면 Z에서 X로 가는 게 빠르니까 장점이 있는 건 확실한데, 문제가 X에서 Z로 가는 게 오래 걸리는 펑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웨이브넷에서 아까 1초 동안 44샘플 생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샘플 할 때가 아니라 훈련할 때 1초에 44개밖에 이제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훈련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걸로는 훈련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X에서 0 가는 계산이 굉장히 느리므로 이거를 원래 저희가 원했던 로그 라이클리후드 계산으로는 훈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그런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 density distillat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을 이 패러렐 웨이브넷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그 혹시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knowledge distillation이란 게 그 큰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티처 네트워크가 있고 좀 더 이거에 대한 정보를 작은 수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전사하기 위한 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만약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때 저희가 원래 하드 라벨링을 주잖아요. 고양이 사진 있으면 이건 고양이야 라고 해서 고양이는 1이고 개나 뭐 원숭이 이런 것들은 다 빵으로 라벨링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어떻게 하냐면 티처 네트워크가 예상한 그 확률 분포를 타겟으로 줘요. 예컨대 강아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티처 네트워크는 강아지일 확률이 뭐 85%인데 이거는 원숭이일 확률은 5%고 뭐 고양이일 확률은 3%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예측하는데 그것을 실제 타겟으로 주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등장하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고 이렇게 했을 때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가진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훈련이 된다는 게 리포트가 되어 있었고요. 이런 거에 좀 착안해서 저희는 이제 생성 모델을 만들 거고 결국에 이 확률 값들을 제대로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냥 px를 계산하려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티처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티처 네트워크의 확률 분포를 모사하도록 새로운 목적 함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차 시에 봤던 그 KL 다이버전스 식을 갖고 온 건데요.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PS를 스튜던트의 약자를 써서 S를 썼고요. 티처의 약자를 써서 PT, 저건 이제 티처의 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어떤 티처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 티처 네트워크로부터 스튜던트 네트워크로 확률 값들을 전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값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점점 더 티처 네트워크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형태로 이제 티처 네트워크만큼의 성능을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 KL 다이버전스를 풀어서 쓰게 되면 두 가지 엔트로피 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PS만 고려하는 셀프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확률 분포로 가정하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긴 하겠지만 패러렐 웨이브넷이라는 논문에서는 이 스튜던트의 최종적인 아웃풋을 로지스틱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석을 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식이 복잡하긴 한데 막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좋긴 하겠지만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셀프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부분이 실제로 그 티처 네트워크의 확률 값들을 전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 부분을 적당한 식의 변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식을 전개하게 되면은 다시 또 엔트로피 계산으로 식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저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A 막 계산할 때 왜 포스테리어를 가우시안으로 놓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게 두 개가 서로 같은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 굉장히 쉬운 꼴로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엔트로피 계산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티처 네트워크랑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예를 들면 여기서는 로지스틱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런 엔트로피 계산이 클로즈드 폼으로 쉽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는 값 계산을 문헌에 적혀 있는 그 식 그대로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이 식에 따르면 저희는 굳이 x를 0 매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요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식이 전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점은 뭐냐면 티처 네트워크가 일단 필요하다라는 점이 하나의 단점이 되겠고 두 번째로 티처 네트워크만큼의 성능까지가 한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가 실제 한계가 되겠고요. 이 사람들은 이걸로만 학습하니까 막 학습이 좀 불안정한 거예요. 티처 네트워크의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그냥 막 콜랩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소리만 잘 낸다거나 뭐 전반적인 소리 퀄리티는 안 좋은데 특정 부분만 뭐 좋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로스 펑션을 더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STFT의 값들을 뭐 이제 뭐 최소화하는 쪽으로 다시 또 이제 이건 확률적인 건 아니죠. 확률적인 매핑은 아니고 그냥 STFT 했을 때 만들어진 소리가 서로 비슷하도록 해라. 또 아니면은 다음과 같은 뭐 여러 가지 식들을 뭐 집어 넣어서 어떻게든 음성 비스무리한 걸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 결과인데요. 그래서 실험은 보통 어떻게 진행하냐면 웨이브넷 그냥 원래 웨이브넷 보코더를 먼저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 얻어진 웨이브넷을 이용해서 그 스튜던트 네트워크인 패러렐 웨이브넷을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거의 실제로 논문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원래 성능 저하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거의 느낄 수 없는 정도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오토레그레시브 웨이브넷이 저희가 알고 있는 웨이브넷 보코더인데 이게 4.41만큼의 MOS를 그 기록을 했다면 자기네들이 만든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샘플링 속도가 굉장히 빠른 반면에 여전히 그 웨이브넷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웨이브넷이 저 정도로 느린 반면에 자기네들은 500K개의 샘플을 1초 동안 생성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장점으로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휴리스틱한 로스들을 제안을 했는데 그것들을 안 썼을 때 어떤 성능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도시를 하긴 했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뉴럴 보코더 내용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